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전속력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전술핵 능력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곧 한국의 핵 공격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미국의 지속적 우려 대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지 다른 나라의 공격 억제용이 아니라고 본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북한이 한반도 점령을 위한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설득력은 떨어지는 얘기다. 북한 정권은 자기 영토 통제조차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훨씬 약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다 당혹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북한이 더 강한 한국을 침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러시아 핵무기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군에 직접 맞서는 것을 주저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크렘린의 어떤 실질적 도움도 되지 못했다. 북한의 핵무기 규모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고려하면 북한은 한반도 전체 장악이라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위해 핵위협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엄청난 보복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살행위란 것을 잘 안다. 사실 북한이 가하는 가장 중대한 위협은 핵이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모두 폐쇄했다. 고립이야말로 북한에 걸맞다고 할지 모르겠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세계가 필요한 석유, 가스, 무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함께 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만의 모래상자 안에서 방해받지 않게 놔둬야 한다. 하지만 고립은 북한에만 위험한 게 아니다. 북한은 300만 회 분량의 시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공을 거부할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상태다. 미접종 인구 2,500만 명은 코로나 확산뿐 아니라 변이 발생에 큰 기회가 된다. 강력한 변이가 발생하면 북한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새 변이는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북한이 원한다고 알려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수천만 회분을 공급하면 의도하지 않는 생물학 무기를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고립은 다른 이유 때문에도 위험하다. 경제적 고립은 암시장 전략을 추구하게 했다. 북한은 필로폰 등 마약 생산에 연루돼 있고 $100짜리 위조 지폐를 만든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돌았다. 세계적 수준의 해커들은 사이버 협박과 암호화폐 조작에 가담해왔다. 문화적 고립은 정부의 사회 통제를 쉽게 만든다. 고립은 주민들의 사회적 원자화를 강화해 정부 영향권에서 벗어난 시민사회의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 북한 정부는 이런 고립과 관련해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바이러스라고 여기는 것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높은 장벽 뒤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목표 성취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중국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의 낮은 품질과 중국이 이를 무기로 언젠가는 자신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현재와 같은 높은 무역 의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요점은 북한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보통 외부 세계는 북한을 중간쯤에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재는 북한과의 진지한 경제적 관계 형성을 차단한다. 적대적 언사는 정치적 관계 맺기를 가로막는다. 팬데믹 시기라 문화적 관계조차 고려되지 않는다.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은 비생산적이다. 외부 세계가 매우 해롭다고 여기는 행동을 더 하도록 몰아넣을 뿐이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코로나 백신 및 인도적 원조 문제와 관련해 북한 국경 훨씬 너머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재앙의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미사일 침묵엔 북내부 결속 위한 외부협 필요했나?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이 전날 오전에 진행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소식을 21일 전했다. 신문은 이날 이면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조선인민군 서부 전선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구 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며 장거리 포병구 분대의 방사포 사격 훈련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관련 보도를 한 데 이어 다음 날 신문에서도 같은 소식 전했다. 이들 보도의 내용은 전날 오전 대외형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기사와 같았다. 북한 대내용 매체들은 지난해 5월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이후 침묵 기조를 이어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전략적 모호성, 주목도, 압박감 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부문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의식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는 내용을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묶어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전날 진행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의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북한 매체들은 해당 미사일의 정체와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중요 시험을 했다고 이튿날 보도했다. 이후 12월 23일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침묵했지만 올해 들어선 미사일 발사 소식을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과 새해 첫날 새벽에 잇따라 쏜 방사포와 지난 18일 ICBM급인 화성-15형 시험 발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로 인해 경제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2월 19일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 등 1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또다시 벌려놓았다고 명시해 이번 방사포 발사가 한미훈련의 맞대응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경제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체제 결속을 위해 외부 위협을 당분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했나? 군 평가 어렵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현재로선 북한 ICBM의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1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CBM을 만든 나라 가운데 재진 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없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6년에 재진 입체의 지상 시험을 했다며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높이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만 ICBM 시험 발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쏴야지만 탄두부가 대기권 박정점에 다다른 뒤 지상을 향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완성도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제시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루이스 소장은 고각 발사에서 ICBM 탄두부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정상 각도에선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고각 발사와 정상 각도 발사를 비교했을 때 온도차는 있겠지만 모두 탄두부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엔 상당한 압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북한은 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 없다며 우린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15형이 989km 거리를 4015초간 날면서 고도 5768.5k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군합동 참모본부의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루이스 소장의 견해에 관한 질문에 어제 설명한 것과 다른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아직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깐부 아니었어. 북한 경비정은 왜 중국 어선을 침몰시켰나? 북한과 중국은 흔히 혈맹이라고 불립니다.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이 관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죠. 중국의 지원은 북한 체제와 정권이 존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 버팀목입니다. 애초에 중국이 6.25 전쟁 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일 겁니다. 중국에도 북한 정권은 미국을 필두로 한 해양 세력을 견제해주는 완충지대입니다. 순망치 않은 중국에 있어 북한의 존재 가치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설 때 장성택 숙청 등으로 잠시 갈등이 불거진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양쪽은 매우 끈끈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소위 깐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북중 사이에도 넘어선 안 될 금도가 있나 봅니다. 정확히 8년 전 서해 북한 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의 포격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북한 역시 외화벌이를 위해 이를 용인하고 조업권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돌발 사건을 두고 양측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허가표를 인민무력성 산하강성무역회사를 통해 구매한 뒤 북한 경비정의 비호 아래 조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건네진 외화의 80%는 북한 당국으로 나머지 20%는 군부로 가다 보니 실제로 어선을 단속하는 일반 해군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은 없었습니다. 이에 중국 어선들은 중국 맥주나 담배 등 뇌물을 따로 찔러주고 조업표에 허가된 기간보다 더 장기간 조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았던 겁니다. 현재 국제법상 조업권 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해역에서 업권 거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죠.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한 거래가 여전하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어선 도발에 격분해버린 북한 해군.
4월은 북한에서 특별한 달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북한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는데 해군들도 평소보다 불법 조업 등 해역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 경비정은 여느 때처럼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조업표를 발급받았거나 해군에 뇌물을 먹인 어선들이었지만 유독 한 척이 아무것도 없이 조업 중이었습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이 접근해 조업표 또는 뇌물을 요구했지만 어선의 선장은 북한 해군을 해적놈들이라고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뇌물을 챙겼던 사실을 모두 북한 상부에 일러바치겠다며 되레 으름장을 놨습니다. 경비정이 납부하려고 하자 어선은 선수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경고에 돌아온 건 북한 거지놈들이라는 욕설과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제스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북한 경비정은 어선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습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배가 침몰한 이후에도 포격은 한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어선에 탑승했던 중국인 선원 6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